올라오는 많은 사연들을 들으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 참 많이들 하세요. 사실 전 그 얘기 잘 공감 못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기에 전 참 천한 직업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라왔거든요. 부모님 직업이 천한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냐 말이 안 된다 싶으시겠지만 이것보다 제 유년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명한 사채꾼이셨거든요. 저랑 웃으면서 대화 잘 나누고 있던 사람도 제가 이 말 딱 꺼내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특히나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을 당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요. 더러운 돈으로 벌어먹고 살았던 자식이라고 침을 뱉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닳도록 듣고 살아온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불법 아닙니다. 우리도 사업자 등록 다 내고 합법으로 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 사채업이지 그냥 고리대금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에서도 등을 돌린 사람들,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씌우면 죄의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모습이 정말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이야 법적으로 테두리가 생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만도 않았거든요. 보통 사람들과 의식구조 자체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척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으로 밀어버리는 주제에 자기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냐는 가짜는 선민의식을 가지는 아버지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네가 그렇게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어쩔 거야. 결국 너 이거 입고 있는 거, 네 주둥이로 들어가는 거, 이거 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건데 너네 애비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는 줄이나 알아야 돼. 이래서 기집애들은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즐길 때는 좋고, 근데 또 이게 고귀하고 깨끗한 돈이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거 아주 그냥 배만 빌려서 나온 게 아닌가 보네. 지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아. 술만 마시면 아버지가 쳐다보는 눈빛이 똑같아서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셨던 채무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만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불량한 다른 아저씨들을 통해 알 수 있었죠. 무슨 지독한 악연 때문에 저까지 낳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살아 계셨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저의 존재가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건 아무리 바보인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존재라니 얼마나 슬프고 끔찍해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저의 법적인 보호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아버지뿐이었고 제가 자는 집, 제가 먹는 밥, 제가 입는 옷, 제가 쓰는 돈 모두 그 제가 말하는 더러운 돈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죠. 동네에서는 제가 사채업자 딸이라는 소문이 너무 파다하니까요. 물론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일부러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계속 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제발 입 다물고 학교를 다닐 테니까 학교라도 먼 곳으로 보내달라고요. 어차피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소문이 나는 건지 몰라도 사채업자 딸이라고 전교에 소문이 쫙 나고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음날 벽 보듯이 모른 척을 하기 일쑤였지만 말입니다. 항상 넘치게 벌었던 아버지였으니까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꽤 넉넉한 용돈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밥도 네가 사 먹어라. 저 학용품 좀 사야 할 것 같은데요 하면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를 몇 장씩 꺼내서 던지듯이 주고 너 알아서 사라. 그러면 그냥 고개만 꾸벅 숙이고 가는 거죠. 저도 사람이 참 모순되죠. 더러운 돈 해놓고 주는 대로 꾸벅꾸벅.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 필요한 걸 사고 남는 돈은 들고 있다가 근처에 있는 수녀원에 싹 다 가져다 줘버렸어요. 처음에는 수녀님도 웬 어린애가 큰 돈을 들고 오니까요. 너 이 돈 어디서 났냐고 수녀님은 이 돈 못 받는다고 돌려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수녀님, 저희 아버지 사채꾼이에요. 이거 훔친 거 아니고 용돈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 돈 아버지한테 있으면 어차피 돈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 엄청나게 받고 다시 빌려주는데 쓸 거 여기다 주는 거예요. 수녀님이 그냥 이거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리지 말라고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갖다 주다 보면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안 빌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무모한 생각으로 시작된 게 습관이 됐죠. 수녀님도 그 모습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너 이름이 뭐냐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학교를 다녀오면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야 뭐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크게 없었던 사람이니까 참 다행이다 싶었죠. 남의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호의호식할 줄 알았던 아버지였는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정말 있긴 있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수녀원에서 수녀님을 따라 어린아이들을 돌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삼촌들이 현관에서부터 줄을 지어서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이런 상황에 자주 노출되니까 누가 또 돈을 안 갚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삼촌들이 빨리 올라가 보라고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넌 어디 갔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빨리 짐 챙겨. 30분대로 떠나야 되니까. 집안에 올라가 보니까 그야말로 쑥대밭이 따로 없어요. 도둑이 든 것 마냥 온 집안이 뒤집어져 있고 아버지가 사채업을 하다 보니 뭐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현금을 집안에 쌓아놓고 살았거든요. 차고에 외제차가 4대가 있었는데 차 트렁크가 죄다 열려져 있고 누가 봐도 당장이라도 도망가는 사람 마냥 트렁크에 현금을 싣고 있는 게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다 싶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도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돈 되는 건 다 담으라고 큰 가방을 저한테 집어 던지셨죠. 뭘 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집에서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신분증, 교복, 옷 몇 개 주워 담고 가방을 챙겨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발이 얼어붙었죠. 누군가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오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제 방으로 저를 확 밀치고 등으로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가라마, 빨리 도망가. 그 뒤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창문으로 냅다 뛰어내렸어요. 높이가 꽤 있었지만 옷가지가 있었던 가방 덕분에 풀숲에 떨어진 저는 몸에 생채기만 남은 채로 무사히 떨어질 수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발로 막 달렸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 현관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엉켜 있더군요. 다리에 계속 힘이 풀리는데 경찰서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작정 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매번 왔던 곳이라고 수녀원에 도착하게 됐어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수녀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엉엉 울면서 수녀님의 품에 안겨서 그대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수녀님 말로는 제가 그렇게 쓰러져서 며칠을 누워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에게 큰 돈을 빌렸던 사업가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벌였던 짓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불법적으로 모았던 돈이었기에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돈들 역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전 아버지의 장례식도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찾아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한때는 큰손이라고 불렸던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아내며 살았던 아버지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온 게 얼마나 다행이니.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
정직하게 벌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도 맨날 달려온 길 끝에 수녀원이 있었기에 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전 세례명을 따서 효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명을 하게 됐고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고아들이 자라는 방들을 침방이라고 불렀는데요. 각 침방마다 침방 수녀님이라는 관리자가 한 분씩 붙었고 저는 이런 침방 수녀님들이 청소를 하고 공용 물품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보조하는 일들을 하곤 했어요. 침방 수녀님들께서는 저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걸 따져 물으시는 법도 가엾게 여기시는 법도 없으셨고 그저 묵묵히 제가 봉사하는 길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제 곁을 묵묵히 붙잡아 주셨던 것은 원장 수녀님이셨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봉사만 할 수는 없지 않냐는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전문대학을 나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어요. 당시 학비조차 낼 수 없었던 제게 네가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금해 놓은 게 등록금이었나 보다 하고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수녀원에 가져다 드렸던 아버지가 받았던 용돈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도움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택한 진로였습니다. 그렇게 22살 노인 요양원 시설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작은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운전, 사무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쉬는 날에도 잊지 않고 수녀원을 찾아가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제 인생은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모든 게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한가 봐요. 오랜만에 보네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봉사활동 다시 시작했나 봐요. 남편은 일을 시작하고 수녀원에서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수녀원에서 지내던 동안에도 오며 가며 종종 마주쳤던 얼굴이었죠. 친방 수녀님들과도 살갑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낯은 익었는데 말을 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한동안 안 보이길래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라도 간 줄 알았다며 혼자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주님 수녀님이 웃으면서 이 친구도 여기 수녀원 출신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양복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길래 깜짝 놀라서 혼잣말로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하니 남편이 고아는 얼굴에 고아라고 써있기라도 하냐고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 같아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같은 출신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서인지 남편과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봉사활동이 없는 평일 저녁에도 종종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죠. 원장 수녀님을 제외하고 누군가와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해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항상 얘기를 할 거리가 있었고 대화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수녀원에서 지내다가 좋으신 양부모님을 만나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양부모님 밑에서 함께 그 사업을 돕고 있고요. 남편이 처음 제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에도 전 제 얘기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애둘러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요. 남편도 남편의 부모님도 제 사정을 알고 나면 얼마나 실망할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런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좋아했던 남자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의 인연이 끝나는구나 생각했었는데요. 또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지 만나게 되나 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던 남편이 제가 마음을 거절한 이후로 얼굴을 비추지 않길래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을 했었는데 주임 수녀님을 통해 식음을 전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어쩌겠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울면서 남편에게 제 사연 구구절절 다 고백하게 됐죠.
그것도 처음이었네요. 제 옛날 얘기를 해본 거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대체 본인 잘못도 아닌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죄가 되물림되는 기분으로 평생 살았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살았고 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되는 걸까 하고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안쓰럽다고 그냥 옛날 일 같은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젠 좀 내 생각만 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 저였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마냥 행복하고 싶었죠.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저도 제 생각만 하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었던 얘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자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자 약속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어땠냐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남편보다 더 자애로우신 분들이었죠. 마음으로 따지면 입양이 아니라 정말로 시부모님이 배 아파 남편을 낳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아를 입양하는 것과 그렇게 입양한 자식이 고아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솔직히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실 거라고 지레 겁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얘기를 수녀님한테 듣고 나서는 더욱요. 남편과 당장이라도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웬걸요? 만나자마자 어머님께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첫 만남에 저를 꼭 끌어안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됐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래도 어디 하나 모자라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살게 되기까지 그 노력을 어떻게 감히 이해를 하겠어.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우리 아들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항상 미안했어요. 서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네요.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그동안 난도질 당했던 가슴이 아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을 갖게 되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말을 새기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서재에 육아 관련 책만 한 트럭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자식 키우는 건 책만 들여다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제가 이런 걸 배울 부모님이 있길 하나, 뭐 물어볼 친구가 있길 하나요? 뭐 백날 첫날 책을 들여다보는데도 딸 키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애랑 목에 핏대 세우면서 싸우는 일이 허다했죠. 그래도 자식 키우는 건 왜 그렇게 즐거운지요?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식 생각하면서 슬며시 웃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쾌활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다니고 생일이면 제발 나가서 외식 좀 하라니까 엄마 음식이 더 맛있다면서 친구들 한 바가지 집에 몰고 와서 엄마랑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에도 안 하는 음식 수발을 시키질 않나 환장하죠. 남편도 저도 나서는 것도 감투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저희 딸은 뭐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말도 안 하고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서 덜컥 당선이 돼서 깜짝 놀라기도 했네요. 딸들은 다 그런가 봐요. 방 청소는 대체 왜 그렇게 안 하는 건지 죽어라 싸워도 돌아서면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요. 아침에 자기만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가는 게 웃겨 죽겠다니까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운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커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나더니 이제는 다른 이유로 엄마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겁니다. 남친 때문에요. 또 나가? 오늘 오후에 엄마랑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엄마, 다음에 보러 가면 안 돼? 나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라서. 진짜 미안. 아빠한텐 비밀이야. 알겠지? 약속 꼭 지켜줘. 저야 딸과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지만 저희 남편은 딸 남자친구의 남자만 나와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수준이거든요. 대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엄마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주말이면 엄마한테 영화 뭐가 나왔다더라. 이거 하러 가자, 저거 하러 가자. 쫑알쫑알 떠드는 소리가 쏙 하고 들어갔어요. 대신에 아침부터 옷이란 옷은 다 헤집어 놓고 아침부터 화장대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올 게 왔다 싶더라고요. 새벽까지 누워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게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 생긴 거야? 엄마한텐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뭐 하는 친구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 아빠한텐 비밀로 해줄게. 왜 요즘 하도 험한 일이 많으니까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얘가 남자친구 만나다가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닌지 괜히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싸우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나이대에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거 뭐 흔한 일이죠. 저희 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좀 사귀다가 얼마 못 가서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거니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연애가 꽤나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첫째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괜히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둘째는 얘가 정말 진지한 관계로 만나는 건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저도 젊은 나이에 남편 만나놓고 괜한 걱정이다 싶으면서도요. 엄마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긴 한가 봅니다. 딸의 연애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가 한번 터지겠다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남편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딸애한테 매달 직접 용돈을 주는 것이 번거롭기도 해서 저희가 용돈 대신에 가족 카드를 하나 발급해 줬어요. 매달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해서요. 생활비나 식비 이런 것들을 그 카드로 사용하려고요. 가족 카드가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 카드 한도를 채워서 사용한 적도 없었고 카드 값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 싶으면 남편이나 저에게 뭐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다 미리 말을 하기도 했고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친구들과 졸업여행으로 유럽을 가고 싶다면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돈도 꽤 모아둔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는데 뭐 얼마나 모았는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딸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서부터 딸 명의로 발급해준 가족카드 고지서의 명세서가 날아오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사용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한도가 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이제 막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씀씀이가 커졌나 보다 싶어서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그게 한 달, 두 달 나아지기는커녕 제 핸드폰으로 한도 초과 문자가 날아오는 걸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초장에 주의를 줘야겠다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그 후에 터졌습니다. 당시 전 기존에 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일을 정리하고 남편과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대학원을 다니며 강의를 듣고 있던 시기였어요.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꽂혀 있더군요. 땡땡카드 명세서 제중 남편도 저도 쓰지 않는 카드사였기에 처음엔 잘못 온 우편물이겠거니 생각하고 반송함에 넣으려다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는 이에는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었으니까요. 황급히 집으로 올라가 우편물을 뜯어봤죠. 딸의 우편물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발급받았는지도 모를 신용카드 명세서엔 15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죠. 이번 달 딸이 사용한 가족카드 금액까지 따지고 보면 거의 200만 원 돈을 쓴 겁니다. 한 번도 돈을 가지고 사고를 쳤던 적도 없었고 여자애들은 돈이 모자라면 밖에서 안 좋은 사고 칠까 봐 걱정돼서 일부러 용돈을 넉넉하게 줬으면 좋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얘가 무슨 누구한테 협박을 당했나 아니면 어디 가서 빚을 졌나 싶기도 하고요.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마친 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세서를 들고 있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제 손에 있는 종이를 확 뺏어가더라고요. 너 이게 다 뭐야? 이 카드는 뭐고? 엄마 몰래 신용카드 개설한 거야? 네가 대체 이 큰 돈이 어디다가 필요해서? 대체 백화점에서 뭘 샀길래 돈이 이만큼 나와?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당장 설명 못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까지 돌아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속이 먼저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럴 때는 또 엄청 엄해요. 왜 자기 우편물을 함부로 보냐고 저한테 대들던 딸도 남편이 표정을 확 굳히고 당장 앉아서 이게 뭔지 설명하라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또 너무 몰아세우면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 딸을 앉혀놓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네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썼냐고요? 너 설마 이 돈 남자친구한테 쓴 거야? 보니까 남성 매장에서 쓴 것 같던데 맞니? 저도 의심 가는 구석이 있잖아요. 딸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던 남편은 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맞답니다. 남자친구한테 협박이라도 당한 거냐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딸이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일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준 것뿐이라고요. 카드값도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듣고 나니까 저희 부부는 더 기가 막힐 뿐이었죠. 엄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영업사원인데 제대로 된 양복도 시계도 없는 게 그래 보여서 내가 먼저 사주겠다고 얘기 꺼낸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르바이트비 나오면 카드값도 다 내려고 했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 아빠도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 줄이야 알았지만 이런 이유로 뒷목 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기가 차서 그런 놈은 만날 생각도 없으니까 딸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당장 헤어지라는 소리를 하고요. 전 일단 그런 남편을 말리고 사실 확인부터 했어요. 너 정말 이거 낼 돈은 있었던 거 맞냐고요. 딸이 울면서 통장 잔액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꽤 돼요. 명세서만 저한테 걸렸을 뿐이지 카드값은 충분히 내고도 남을 돈이더라고요. 카드를 만든 이유도 상품권도 받고 할인도 받으려고 그랬던 것뿐이랍니다. 이걸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알겠으니까 일단 방으로 들어가라고 남편을 아직도 화가 안 풀리나 봐요. 어디서 놈팽이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뼈 빠지게 일한 돈 다 퍼주고 있냐고요. 아우 그럼 저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 지가 좋아서 사줬대잖아. 집에 있는 돈 훔쳐다가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사줬다는데 물론 허락도 안 받고 신용카드 만든 건 잘못한 일이지만 쟤도 성인이고 마냥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차라리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소민이 안 믿어주면 누가 우리 딸을 믿어주겠어. 제 딴에는 지금 얼마나 억울할 거야. 제 얘기에 남편의 화도 조금은 누그러진 눈치였습니다. 잘못한 건 확실히 혼내되 인정할 건 인정해 주자는 게 제 결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했으니까요. 한편으로 딸에게 그 남자친구가 한때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둔 딸이 취업을 하고 나면 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찾아올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고 결혼할 상대를 만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싹을 잘라놨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딸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남자친구를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엄마랑 아빠도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알아야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사위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보험회사 명함을 내밀고 남편은 자산관리사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을 확 구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편을 팔꿈치로 툭 치고 최대한 살갑게 얘기를 했죠. 우리 소민이가 이제 졸업반이에요. 영업직이라 많이 바쁘죠? 각자 지금 집중하고 서로 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시기니까요. 첫인상이 좋았을 리가 있겠어요. 집에서 그 난리가 난 건 둘째치고 딱 봐도 저희 딸이 사준 양복이며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아 죽겠는데 언제 봤다고 어머님 소리를 살갑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속으로 100번 1000번 노력을 해도 속으로 울컥울컥 짜증이 올라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시키고 나서 한동안 잘 만나지도 않고 잠잠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 대기업에 덥석 합격을 해서 남편과 제가 기특하며 어쩔 줄을 몰라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딸은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자기 남자친구 인사시키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선을 그었던 건데요. 이제 취업도 했고 나름대로 자리도 잡았으니까 정식으로 인사하고 결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랬잖아. 서로 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도 나름대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준 거야. 허락해줘. 제 딸이지만 어쩜 그렇게 거품 무는 소리만 골라가지고 하는지 남편과 제가 몇 날 며칠을 뜯어 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사랑만으로도 조건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너 지금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인생을 건다는 게 얼마나 모험인 줄 아냐. 그게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감정이다. 네가 살면서 몇 명이나 만나보고 사람 보는 눈을 얼마나 키워봤냐고.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냐. 한 번 선택하면 후회할 수도 물을 수도 없는 게 결혼이다. 무슨 소리를 해도 이미 딸 귀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따져서 하는 게 결혼이라면 저와 남편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냐며 기어이 저희 가슴에 대못까지 박더라고요. 저도 알아놓고 남편도 옆에서 속이 미어지고 그 와중에 결혼 허락 받겠다고 딸과 사위가 집에 계속 들락날락하고 사위는 와중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옆에서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다. 허락만 해주시면 후회하지 않도록 할 자신 있다.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어쩌겠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대체 누굴 닮아서 고집이 저 모양인지 폭폭해서 가슴을 퍽퍽 두드려봐도 결국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니 날 닮은 거겠죠. 울며 겨자 먹기인 심정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저야 제 자식이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모자란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허락하게 됐고 딸은 기다렸다는 듯 양가의 인사를 다녀오더니 상견례 날짜를 잡아 저희에게 알렸어요. 여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하는 거 맞겠지? 남들은 사위가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다는데 난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 우리 딸 믿고 맡겨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겠지? 상견례 전날까지 이상하게 불안해하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남편은 저를 달랬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택하려고 하면 그것도 저희 딸의 팔자라면서요. 우리 딸을 너무 품 안의 자식으로 키웠다면서 이제 막상 딸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안 해도 될 걱정까지 드는 거라나요? 사서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면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이유 없는 불안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상견례 당일 긴장한 남편과 저와 달리 딸은 굉장히 들뜨고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좋으면 됐다 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딸과 함께 상견례 장소를 향하니까 먼저 도착해 있던 사돈댁이 살갑게 인사를 건네오셨죠. 저희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듣자 하니까 안사돈께서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다고 들었는데 아유 어쩜 확실히 관리를 받으셔가지고 그런지 피부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확실히 부잣집 사모님은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나 봅니다. 아이고 저도 괜한 소리 안 들으려면 결혼식 전에 바짝 관리 좀 받아야겠네요. 아유 나중에 관리 받으러 가실 때 저도 좀 같이 끼워주세요. 나이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차림은 둘째치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소리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음식도 나오기 전에 어찌나 본인 얘기만 하시던지 처음 본 사람을 그것도 사돈을 평가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주책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런 집에 저희 딸이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안 봐도 뻔한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남편을 힐끗 쳐다보니까 심란한 얼굴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에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러시겠다 싶어서 대충 네네 맞장구를 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는 안사돈이 다른 소리를 못하게 그냥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애들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단이랑 예물은 최대한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신혼집은 애들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전적으로 애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애들도 뜻이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결혼식과 관련된 것들은 전적으로 애들 뜻을 따를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간절히 바랬는데 괜히 부모님이 나서면 초치면 김셀까 봐요. 안 그래도 저희 딸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드레스 뭐 입냐고 같이 구경 좀 가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 아니냐고 단박에 거절당했죠. 또 듣고 보니까 맞는 소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따라가면 저도 모르게 너는 그게 더 잘 어울린다. 이거는 부해 보인다. 이게 더 낫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요. 결혼식이고 드레스고 신혼집이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안사돈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얘기를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뜻은 뜻이고요. 아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너무 간소하게 한다느니 전적으로 애들한테 맡긴다느니 지원을 전혀 안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려서 좀 그렇네요. 저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 금은 10돈 해줬는데요. 그렇게 들리셨나요? 저희도 사위 결혼하는데 시계 하나 해줄 생각입니다. 시계예요? 아이 그게 다예요? 아이 뭐 신혼집 사는데 뭐 안 보태주실 거예요? 안사돈의 말에 저와 남편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하고 되물었잖아요. 누가 들으면 저희가 두 사람 신혼집 사는데 뭐 보태주기라도 약속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뭐 보태주시지 않을 거냐 되묻는데 솔직히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시댁에서는 뭐 보태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라도 있냐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친정에서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따로 챙겨주시기로 약속한 거라도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댁에서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희 딸이 어디에 팔려가기라도 한답니까? 시댁에서 보태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닌데 친정에서 보태주는 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지금 장학사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딸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약속했고요. 회사 운영하는 거 제외하고는 장학사업 쪽에 투자할 예정이라서 저희 딸 결혼식은 좀 약소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본인이 그걸 원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직 두 사람 다 초년생인데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요. 같이 살면서 서로 노력해서 하나씩 채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 딸 아까워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해를 만들어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안사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식사 자리 내내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희 딸의 어깨를 톡톡 치더니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까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그러나 싶어 따라갈까 하다가 남편이 두 사람이서 서로 따로 얘기하게 놔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끼리는 얘기가 다 잘 마무리된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결혼식에 쓸데없는 비용 많이 쓰는 거 원하지도 않고 무리해서 신혼집 넓게 잡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위의 얘기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온통 신경은 안사돈과 딸이가 있는 화장실에 가 있었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빠르게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에 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굳게 닫힌 화장실 문 앞에서부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화장실 문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 잔뜩 화가 난 안사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야, 장난해? 너희 집 부자라며. 너희 아버지 사업한다고 분명 그랬잖아. 아까 명함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대표 맞던데. 너 진짜 그 집 딸 맞긴 맞아? 내가 알아보니까 너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고아 출신이라며. 너도 어디서 입양한 애 아니냐?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결혼하는데 집 한 채를 안 해주냔 말이야. 말이 되냐고.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 집이랑 결혼한다고 지금 끌어온 돈이랑 계약이 얼만 줄이나 알아? 결혼만 하고 남은 네가 해가지고 온 아파트 담보로 해서 그거 싹 다 처리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주냔 말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아파트를 해온다고 했어요. 윤성 씨랑도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이 어머님 맘대로 지금 저희 아버지 이름 팔아서 계약 따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희 집 모르게 함부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입양이라니요. 저 멀쩡한 저희 부모님 자식이에요. 이 손 당장 놓으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저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가긴 어딜 가. 윤성이가 분명히 나한테 너희 아버지 회사 정도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없는 얘기라도 지어냈다 이거야?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내 아들 꼬드겼으면 그 정도는 혼수를 해와야지. 하여튼 너 내가 손해본 거 제대로 못 메꾸면 니네 부모고 뭐고 싹 다 조져놓을 줄 알아. 알겠어? 내가 아주 그냥 결혼이고 뭐고 더러운 소문 내가지고 다시는 결혼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 거니까. 철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는 순간 앞뒤를 분간할 새도 없이 문고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안쪽에서 문을 잠궈둔 모양이더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벽돌을 발견하고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벽돌로 문고리를 마구 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딸이 제 얼굴을 보고 울면서 뛰쳐나왔고 당황한 안사돈이 저를 보면서 뭔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거 놓고 자기 얘기 들어보라고 손으로 저를 막아서더군요. 네가 감히 내 딸한테 어떻게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안사돈이 저를 막아설 새도 없이 짝소리나게 뺨을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나둥그라지는 안사돈을 내팽개치고 딸을 붙잡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몸이 덜덜 떨리는데 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남편도 한달음에 달려왔고 사위는 자기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이 잘못된 것을 눈치챘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주세요. 여기요. 여기 당장 경찰 불러주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딸의 상견례장은 그렇게 상처만 남은 채 아수라장으로 끝나고 말았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저희 이름을 팔아서 계약금을 끌어오고 주위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정황을 모두 말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 액수도 어마어마하더군요. 대체 아들의 결혼으로 얼마나 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 파렴치함에 치가 떨릴 따름이었습니다.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에게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한달음에 달려왔고 제가 손을 쓸 필요도 없이 달려든 피해자들은 안사돈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쌍욕을 하면서 경찰서를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어요. 딸은 옆에서 엉엉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네가 뭐가 미안해. 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너도 이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자야. 여기 경찰서야. 너도 피해자니까 경찰들한테 똑바로 진술해. 난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경찰 양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 정말 베테랑 공인중개사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기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 여기가 우리 며느리야. 여기가 우리 사돈인데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외동딸이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큰 거 해줄 줄 알고 우리 아들이 그 아파트 해주면 그거 담보로 돈 끌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받으면 투자 받은 거 다 갚아주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아줌마, 누가 며느리고 누가 사돈이에요? 이 사람 저한테 처음부터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사귈 때부터 자기 일할 때 필요하다고 시계며 양복이며 지난번엔 차 할부값까지 대신 내줄 수 있냐고 자동이체 통장까지 몰래 바꾸려다가 걸린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들 완전 모자 사기단이나 다름없어요. 전 이 사람들 때문에 결혼할 사람도 잃고 인생이 완전 망했다고요. 제발 제대로 꼭 좀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엉엉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안쓰러운지요. 곧이어 저희 쪽 변호사가 도착하고 저희가 구구절절 진술을 할 필요도 없이 상황은 꽤나 빠르고 깔끔하게 종료됐습니다. 두 사람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억울하면 그쪽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에 그제서야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합의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런 것도 사위라고 주워온 딸에게 울컥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 딸 역시 이런 파렴치한들에게 당한 피해자니까요. 차마 경찰서라 뺨을 후려갈기지는 못하고 엎드려서 빌고 있는 사위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꾹 쥐려밟아 줬습니다. 손등을 밟힌 사위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프니? 아파! 지금 내 딸 마음 더 아파, 이 쓰레기야. 이제 깜빵 들어가서 네 손등에 나 있는 구멍 보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욕심 많고 무식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엄마를 못 말리고 부추긴 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못 말린 사람이나 똑같은 쓰레기야. 알겠어?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됐고 저는 엉엉 우는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네요. 사기만 치면서 살아왔던 두 사람인데 뭐 피해자들 돈을 갚을 능력이나 되겠어요. 결국 변제 능력도 없이 실형 선고를 받고 조만간 두 모자 나란히 구치소로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딸은 저만큼 마냥 속이 시원해 보이진 않아서 걱정이에요. 몇 년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만나왔고 결혼까지 할 뻔했던 남잔데 곧 감옥에 간다고 하니 뭐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딸도 뭔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쓰레기를 가려낼 수 있는 눈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한테서 도망쳐 나온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만 가득했던 날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주 작은 원망은 마음속 깊숙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었기에 사연을 쓰고 있는 제가 이만큼 더 단단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요즘 남편과 딸과 함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니 이제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쓴 사연도 그렇게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사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주는 그런 사연이 되었을까요? 좋지 않은 글솜씨이긴 하지만 그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걱정 없는 나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도 제가 제 입으로 할머니라는 소리를 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생 꽃다운 청춘일 줄 알았는데 저도 어느새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서 토끼같이 예쁜 며느리도 보고 강아지 같은 손주까지 봤네요. 전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착하고 어여쁜 며느리를 만나서 장가를 간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얼마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태어난 거 있죠?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늙었는지 자꾸만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장가 가는 모습까지 보셔야죠. 아이고, 우리 손주 장가 가는 것까지 보려면 내 나이가 몇인데 시어미가 그때까지 살면 며느리한테 민폐야, 민폐. 민폐라니요. 어머니가 오래오래 계셔야 제가 든든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사다 드린 비타민도 까먹지 말고 챙겨 드시고요. 전 지금까지 인복이라고는 없이 살았다 자부할 정도로 제 팔자 더럽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팔자 탓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고생해서 아들 하나 키웠더니만 이런 황금빛 같은 인생이 오긴 오네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예요. 얼마나 착한지 제가 농담으로 우리 며느리는 똥도 오줌도 버릴 게 없다고 말할 정도죠. 남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괜한 소리를 한다고들 하지만 전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리고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전 알았죠. 딱 제 며느리감이라는 걸요. 저와 딱 다르게 생긴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전 키가 150도 안 돼요. 거기다가 피부도 까맣고 머리도 악성 곱슬이에요.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예뻐요. 키도 훤칠한 게 170이 넘고 여리여리한 게 꼭 공주님 같습니다. 피부는 얼마나 고운지 배곡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남들은 아들이 자신과 비슷한 며느리를 데려와야 기분이 좋다는데 전 아니에요. 저와 다르게 귀티나게 생긴 며느리를 데려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요? 제 나이 얼마 안 있음 70입니다. 이 나이에 인물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들과 며느리가 저처럼은 살지 않기를 바래서요. 인물의 귀티가 잘잘 흘러야 아들도 며느리도 나처럼 고생은 안 하고 살 것 같아서요. 제 인생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파란만장 그 자체거든요. 저는 11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참 많기도 하죠. 아무리 옛날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애를 많이 낳기는 너무 많이 낳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었어요. 좁디 좁은 집에 한쪽 방엔 작은 애들이 누워있고 한쪽 방엔 큰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봐야 매일 집안일이나 하고 동생들이나 돌봐야 하다 보니 전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바로 위에 언니는 저와 다르게 착해서 부모님을 도와 밭일도 거들고 동생들도 돌봤지만 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전 외모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매일 거울만 보면 화가 났죠. 저도 다른 애들처럼 팔다리도 길쭉하고 좀 하얘했으면 해서요. 사실 국민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어요. 땅콩, 강낭콩, 별의 별 별명이 다 있었죠. 차라리 이름 가지고 놀리면 그러려니 할 텐데 저더러 짧고 까맣다고 붙여준 별명이다 보니까 전 별명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릴 때는 놀림을 받으면 괜히 창피하고 위축됐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호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엔 일부러 막 센 척하고 다녔어요. 누구도 저를 놀리지 못하게요. 일부러 교복도 껄렁하게 입고 걸음걸이도 막 팔자로 걷고요. 머리에 힘도 바짝 주고 가끔 걸어가다가 바닥에 침도 칵 하고 뱉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때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담배도 배우고 부모님 몰래 집에서 술도 한 병 훔쳐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기도 했고요. 제가 불량해 보이기는 했는지 동네의 남자애들까지 제 앞에서 말을 잘 못 걸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저를 땅콩이라고 부르던 녀석들까지도 말이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래요. 하필이면 같은 반에서 절대 만나기 싫었던 애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국민학교를 다녔던 애예요. 그의 이름은 순덕입니다. 차순덕. 순덕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알부자였죠. 순덕이는 국민학교 때부터 매일 학교에 신기한 것들을 가져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은 다들 순덕이를 부러워했고요. 이 원피스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오면서 백화점에서 사다 주신 거다? 너희 백화점 가본 적 한 번도 없지? 지금 같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욕을 쏘아붙였겠지만 그때는 저도 순덕이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순덕이네는 집에 돈도 많은데 자식이 순덕이 하나였거든요. 순덕이는 집에서 공주님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매일 학교에 예쁜 원피스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다녔거든요. 저야 형제가 많은 집에서 북적거리며 살다 보니 매일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어서 새 옷은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옷을 항상 낡아 있었죠. 친구들은 순덕이가 매일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해서 얄밉다고 하면서도 순덕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순덕이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항상 대장 노릇을 했어요. 순덕이 눈에 거슬리면 1년 동안 학교 생활이 고달플 정도였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순덕이에게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순덕이 걔는 자꾸만 저를 놀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별명을 처음 부른 것도 순덕이 걔였어요. 넌 키도 땅콩만한 게 옷도 땅콩 껍질처럼 항상 어두운 색만 입더라?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땅콩이라고 놀린 겁니다. 그때는 키도 작고 집이 가난한 거에 한창 위축되어 있을 때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었죠. 그러나 이 못된 년이 저를 호구로 봤는지 그때부터 은근 사람을 깔보더라고요. 제가 신은 운동화를 보고 어디서 샀냐고 묻고는 언니가 신던 거라고 하면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어요. 넌 언니 없으면 옷도 없고 운동화도 없을 뻔했다. 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너 지금 나 옷 없다고 놀리는 거야? 나 새로 산 옷이랑 운동화 많거든? 더러워질까봐 아끼는 거야. 국민학교 때였으니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것들로 매일 싸웠죠. 웃기시네. 너희 집에 새 물건이 어딨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헛물건이지. 그리고 너 애들이 하는 말 들었어? 너희 그 작은 집에서 애들이 쉬지도 않고 줄줄이 나오는 게 꼭 돼지우리 같대. 제가 그날 하굣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을 가지고 돼지우리라뇨. 그때 제가 순덕이 그년 머리통이라도 한 대 쥐어박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순덕이를 만났을 때 잊고 있었던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순덕이 년한테 국민학교 때 당한 걸 이제라도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순덕이 이 년은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저를 보자마자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손까지 흔들면서 저에게 친한 척을 했어요. 땅콩, 우리 같은 학교네? 와, 신기하다. 근데 넌 어쩜 키가 하나도 안 컸냐? 아직도 완전 땅콩이네? 순덕이는 국민학교 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싸가지 없었어요. 전 이제 순진했던 코올릭의 국민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워봤고 술도 마셔본 나름 불량 고등학생이었어요.
순덕이는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던 애다 보니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저와 친한 척 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만나자마자 저를 땅콩이라고 부르는데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전 최대한 불량스러운 얼굴로 순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차순덕이구나? 너 설마 지금 나더러 땅콩이라고 부른 거야? 뭐야, 조그만 게 어울리지도 않게. 왜 무게를 잡고 그래, 친구끼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친구? 내가 너 같은 찐따랑 무슨 친구야. 같은 국민학교 좀 나왔다고 다 친구냐? 근데 너 교복은 어디서 훔쳐다 입었어? 아우, 촌스러워. 너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 쪽팔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위에 교복은 몸에 딱 맞게 입고 치마는 펌퍼짐하게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입학 전에 미리 교복을 바짝 줄여놨습니다. 어릴 때 애들한테 생김새로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전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반면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으니 순덕이는 무슨 엄마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교복을 펑퍼짐하게 입고 머리도 자를 대고 자른 것처럼 촌스럽게 잘랐더라고요. 전 순덕이의 교복을 비웃으며 신나게 놀렸습니다. 국민학교 때 제가 당한 그대로 말이죠. 제 복수는 성공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순덕이가 첫날부터 저한테 무시당한 게 아무래도 충격이 컸나 봐요. 1학년 내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요. 그럴 만한 게 제가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던 언니들이 학교에서 꽤 주름 좀 잡던 언니들이었거든요. 공공연하게 저를 건드리면 언니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저를 건드릴 수 없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싶었는데 제 팔자가 그렇게 평온할 리 없었습니다. 글쎄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언니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라면 양잿물을 먹으래도 먹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저라면 몰라도 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언니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동네에 하나 있는 버스터미널에 가서 알아봤는데 터미널 직원이 언니를 봤다는 거예요. 언니가 웬 남자와 서울행 버스표를 사고 한참 터미널에 앉아 있었대요. 그날 이후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일을 알기라도 할까 봐서 20살을 간 넘긴 처녀가 남자랑 붙어서 집을 나갔으니 행여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 봐 부모님은 저희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저희만 쉬쉬하면 뭘 하겠어요. 좁은 시골 동네다 보니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아무리 시골이라도 11남매가 어디 흔한가요? 이 동네 사람이면 저희 집 모를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집구석에서 애를 줄줄이 11명이나 낳았으니 동네에서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녀인 언니가 안 보이니 동네 어른들이 쑥덕거렸답니다. 언제부턴가 동네엔 소문이 파다했죠. 핏줄은 무시 못한다. 부모가 애만 만들어 낳는 것 보고 자랐으니 뭘 배웠겠냐부터 시작해서 분명 임신해서 도망간 거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집안에 장녀라는 년이 어떻게 부모 가족 다 버리고 도망을 가? 어머니는 매일 울고 아버지는 지금 당장 언니를 잡아다가 머리카락을 몽땅 다 빡빡 밀어서 절에 넣어버리겠다고 난리였죠. 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언니가 이해가 됐어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은 부모한테 다 뺏겨서 자기 손에 돈 한 푼 못 만져보고 살다가 대충 아무나 하고 시집이나 갈 게 뻔한데요. 전 언니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공장에서 기술이라도 배웠으니 서울 가서 살면 어디라도 취직해서 먹고 살긴 살겠지 싶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언니가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한 똥물이 제게 튀었어요. 글쎄 고등학교 졸업이 반년도 안 남았는데 부모님께서 저더러 학교로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없으니 제가 공장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봉제 공장에 다니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서울 가서 살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서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촌년을 서울 어디서 받아준다니? 공장이라도 받아준다고 할 때 잔말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일 배워. 일을 배우긴 뭘 배워. 나 언니처럼 손재주도 없고 참을성도 없어서 공장에서는 죽었다 깨도 일 못한다니까? 이년들이 아주 오냐오냐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먹어가면서 키웠더니만 한 년은 도망을 가질 않나, 한 년은 부모 말을 안 들어. 잔말 말고 내일부터 공장으로 출근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썩 나가버려.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싫으면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 당장 뛰쳐나가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지금 당장 어딜 가겠습니까? 돈도 한 푼 없고 갈 데도 없는데요. 전 결국 다음 날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언니가 다니던 공장에 들어갔죠. 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저라도 사장님 말씀 잘 듣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 말 잘 들어야 한다고요. 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서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공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정말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테니까요. 바로 어제까지 고등학생이던 제가 하루아침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려니까 뭘 알겠습니까? 미싱 돌리는 언니들을 도와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야, 조그만 게 왜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려? 아우, 저리 꺼져. 전 평화로웠던 고등학교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공장에서는 일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났거든요. 구박만 받으면 오히려 나아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뒤에서 저를 가지고 씹어대는 건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만 비우면 아주 다들 신이 나서 험담을 해댔어요. 하루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언니들끼리 저희 언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쟤 언니가 남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갔다잖아. 소문에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말도 있어. 뭐? 유부남? 나 걔 여우같이 생긴 게 뒤로 호박씨 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 동생이란 년 웃기지 않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믿고 여길 들어온 거야? 뻔뻔한 것도 집안 내력인가? 너 그거 모르는구나. 쟤네 부모가 몇 년 전에 공장 사장한테 돈 잔뜩 꿔가면서 큰딸 직원으로 보낸 거라잖아. 아직 돈도 다 못 갚았는데 그 큰딸이 하루아침에 도망갔으니 어쩔 수 없이 둘째라도 보낸 거지. 저 집구석도 답이 참 없다니까. 전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 집안이 답이 없는 집구석이라도 남의 입으로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우리 언니가 유부남이랑 도망간 거 봤어요? 왜 직접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말을 지어내고 난리예요? 이야, 우리 년이 어디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걸 눈으로 직접 봐야 하냐? 딱 보면 아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지금 바로 나가서 다른 언니들한테 언니랑 공장 사장이랑 바람 났다고 말할 거예요. 딱 봐도 여우같이 생긴 게 그래 보인다고요. 뭐야, 이년 이게 아주 제대로 돌았네. 저는 그날 공장 언니들과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뒹굴면서 싸웠습니다. 2대1이었지만 절대 지지 않았죠. 제가 고등학교 내내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키는 작아도 힘 하나는 좋아요. 둘 다 바닥에 눕혀놓고 아주 흠씬 때려줬습니다. 다른 언니가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둘 다 아주 그 요상한 입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공장에 온 이유가 물론 돈 때문일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공장 사장한테 부모님이 돈을 잔뜩 빌려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남의 입을 통해서요. 전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부모라고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자식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인지 몰랐거든요. 엄마 아빠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자식을 둘씩이나 공장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 뭐야? 이 자식이 어디서 부모 앞에서 눈을 부라려. 그리고 내가 자식을 팔긴 언제 팔았다고 그래? 그 집 애들이 다 컸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한 거지. 자식이 커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자식 돈이지 엄마 아빠 돈이야? 왜 마음대로 사람을 공장에 처박아 놓고 돈은 엄마 아빠가 챙기는데 그건 자식이 아니라 노예지. 이게 지 언니 집 나갔다는 소리 들으니까 지도 나가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구만.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가 너 아주 제대로 노예처럼 제값 받아서 팔아줄 테니까 기대해. 아버지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가 좋자고 자식을 11명이나 낳았겠어요. 아버지가 하도 아들 타령하니 쉬지 않고 줄줄이 계속 낳으신 거죠. 저희 집은 애가 11명이라도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온통 다 딸이요. 아버지는 툭 하면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고 여자는 시집 가면 남편 집안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집 가면 절대 친정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전 어릴 때부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집을 나와 버렸고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죠. 그러다 보면 아버지 말을 좀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공장에서도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제가 미친년이란 소문이 났거든요. 전 소문 따윈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공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성인이 되고 공장 일도 적응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부터 찾으시더군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어이가 없었죠. 제 결혼 날짜를 정해놨다고 하더군요. 너희 고모가 아주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셨길래 내가 바로 날 잡고 오는 길이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애를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누나가 엄청 좋은 혼처라고 했다니까. 부모가 땅 부자에다가 장남인데 그 많은 땅을 장가가면 무조건 장남한테 물려준다잖아. 그 집에만 시집가면 인연은 발자 피는 거야.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팔자 고쳐달라고 했어요? 딸내미 가지고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앞날이나 막지 마요. 이런 배웅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당신이 뭘 멀뚱 보고 있어? 지금 당장 몽둥이 가져와. 내가 이 싸가지 없는 년 아주 버릇을 고쳐줄라니까. 아버지는 주변에 손에 잡히는 대로 제게 던졌습니다. 그 정도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보고 자라서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나가서 몽둥이라도 꺾어다가 저를 후려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저를 제대로 팔아주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나 봐요. 월급도 못 받고 공장에서 일하게 하더니만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시집을 보낸다네요. 제가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자 아버지는 저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집도 좁은데 굳이 저 하나 잡겠다고 빈 방에 저를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갔더라고요. 전 그날 밤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주 통곡을 했죠. 새벽에 아버지가 잠들고 나서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정말 염치가 없어. 너희 아버지가 저런 인간인 거 뻔히 알면서 엄마가 더 낳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한테 부담 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넌 시집 가. 어떤 남자든 이 집보단 나을 거 아니니. 어머니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 구박받으면서 혹사당하느니 그냥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다고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잘해준 것도 없어서 일찍 시집 보내는 게 마음이 좋지 않지만
시집가면 시댁에 잘하고 남편한테 예쁨 받으면서 살랍니다. 그게 어머니도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요. 전 어머니 말대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이 집에서 제가 제 맘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결혼식 날짜가 고작 한 달 남았는데 전 남편감을 처음 만났어요. 단둘이 동네 다방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요. 사실 제가 키도 작고 인물도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아주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편감으로 나온 남자도 뭐 썩 봐줄 건 없었습니다. 키도 별로 안 크고 눈도 툭 튀어나온 게 매기같이 생겼더라고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어요. 이미 부모님들께서 정해놓은 짝인걸요. 요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다들 나이들만 먹었지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뭐고 잘 몰랐어요. 한두 번 얼굴 보고 바로 첫날 밤 치르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자식만 잘 낳고 다들 잘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살자라고 마음먹었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부모님한테 잘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 남들과 비슷하게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제 기대는 금세 부서졌습니다. 제 결혼 생활도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도 사랑 한번 못 받아본 제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겠어요. 전 결혼식 올리고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과 각자 이불 덮고 잤어요. 거사를 치르자마자 남편은 몸을 휙 돌리고 돌아서서 잠들더라고요. 전 첫날 밤부터 남편 등을 보고 잤습니다. 신혼 때는 그나마 한 방에서라도 잤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남편이 아예 다른 방 가서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애가 하도 깨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어. 아침 일찍 밭에 나가야 되는데 가장이 잠은 자야지. 그때는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라 새벽에 2시간마다 깨서 울다 보니 남편이 거의 자질 못했거든요.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 잠이라도 잘 재우자 싶어서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재우다가 그만 저도 깜빡 졸았나 보더라고요. 깨서 시계를 확인했더니 남편 참을 가져다 줄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방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참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예 집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전 깜빡 잠들었다고 말하면서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말았죠.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각방을 쓰고 그래. 애들 터울 많아봐야 좋을 거 없어. 첫째 100일도 지났으니까 이제 바로 둘째 가져야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 아들 하나 낳은 것도 기적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참기를 뭘 참았다는 거야? 엄마요. 저도 부모님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엄마 얼굴 보고는 도저히 마음이 통하질 않는다고요. 어이구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여자 인물 좋아봐야 딴짓이나 하지. 뭘 그런 걸 따져. 우리처럼 손 귀한 집에서 단번에 아들 낳은 거 봐라. 저 집 구석이 재물은 없어도 새끼 하나는 기똥차게 난다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아들 하나만 딱 하나만 더 낳아. 진짜 제가 무슨 짐승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새끼만 낳게. 저 상판떼기 보고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살다 메기같이 생긴 새끼한테 저딴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억울하고 제 팔자가 너무 기구해서요.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의 목소리와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깊게 박혀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눈만 마주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돌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매일매일 둘째 타령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화장품 파는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를 불러서 화장품을 좀 골라보랍니다. 어머님 말씀 감사한데 저 화장품 발라본 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니 것만 사세요. 네가 곰탱이 마냥 그렇게 뚱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남이 집에 마음을 못 두고 여기저기 딴 생각만 하고 다니잖아. 계집이 뭔 계집답게 남편한테 사랑받을 생각을 해야지. 넌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마음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저도 결혼 전 친정 어머니께서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참은 것뿐이었어요. 거기다가 궁금하지도 않은 남편 속마음까지 알게 돼서 착잡한 와중에 계집이면 계집답게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궁리를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왜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남편이라고 예쁜 구석 하나 없는데 왜 저만 노력해야 되냐고요? 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만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시어머니는 놀라 어안이 벙벙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 애미야.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유가 뭐냐?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잖아. 그런 며느리로서 대를 잇고 남편 내조에 신경을 써야지. 대를 잇고 내조를 잘하려면 화장품을 사서 발라야 하나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 깔린 게 여잔데, 매일 보는 마누라한테 마음이 끌리겠니? 응?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서 집에서 좀 가꾸고 꾸미면 좋잖아. 더는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 같아야 말을 섞죠. 그런데 얼마 뒤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최근에 참때만 되면 어디로 그렇게 사라지나 했더니 동네 다방에 매일같이 드나들더라고요. 어리고 예쁜 다방년한테 푹 빠져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다고 동네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금가락지랑 팔찌까지 훔쳐다가 그년한테 갖다 줬다네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없어도 아들까지 낳고 산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나라고 내 아들 새끼 놔두고 딴 여자 품에 안기고 싶겠냐? 근데 어떡해. 당신한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데 못생겼으면 좀 귀엽기라도 하든가. 이건 뭐 인물도 없으면서 성격까지 빡빡하니 내가 도대체 어느 구석을 보고 당신이랑 정이 붙이고 사냐고.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말에 정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퍽 하고 끊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말았죠.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서 남편의 머리통을 갈겨버렸습니다. 뭐? 못생겨?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 매운탕 안에 메기 새끼보다 못생긴 놈이 어디서 개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지금까지 꾹 삭히고 살던 분노가 결국 터지고 말았죠. 전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남편에게서 떼어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냐고 생 난리를 치셨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이 자식을 아주 반토막 내줄 생각이었거든요. 전 결국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안 주려고 난리를 쳤지만 전 안 그러면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 성미에 제가 나가도 남편을 무조건 재혼시킬 게 뻔해요. 그 좁디 좁은 동네에서 아무리 돈 좀 있는 집구석이라도 결국은 제 취자리로 가는 건데 바람둥이한테 시집 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시부모님은 손주를 포기하셨습니다. 아마 아들이 세장가를 가면 또 자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남편이 재혼을 하고도 자식을 못 봤답니다. 남편이 그 다방년한테 미쳐서 새로 장가를 가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더군요. 전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요. 남편과 헤어진 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생문이 또 열렸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시댁을 나오긴 했는데 막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라고 거지 같은 친정에 가고 싶었겠어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으로 돌아간 게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으로 친정에 간 거였어요. 시댁에서 친정에 못 가게 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친정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친정이 이사할 때도 제가 가겠다고 했지만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명절에도 임신했을 때도 심지어 아들을 낳을 때도 딸려는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까지 듣고 절대 가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도 지금까지 꾹 참았죠. 그런데 몇 년 만에 간 친정에서 반가운 얼굴을 봤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집을 나간 언니였어요. 우리 큰언니요. 언니가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언니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이래서 부모님이 저를 친정에 오지 못하게 한 거였습니다. 그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서 이사까지 하신 거고요. 혹시나 네 언니가 남자한테 버림받고 돌아왔다는 소리가 너희 시댁이라도 들어가면 네가 구박받을까 봐 우리는 못 오게 한 건데 너까지 이렇게 소방받고 돌아오면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사냐. 자식으로서 이런 꼴 보여드리는 건 너무 죄송한데요. 나 괜찮아요. 나도 언니도 둘 다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괜한 걱정하지 말아요. 그나마 어머니는 금방 마음을 추스렸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아들도 한번 쳐다보질 않으셨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원래 독한 양반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이 집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언니와 전 오랜만에 만나 지금까지 서로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놓았죠. 언니는 집을 나간 게 남자와 야반도주를 한 게 맞았대요. 공장에서 만난 공장장과 눈이 맞았는데 그 남자에게 부모님이 정해준 약혼녀가 있어서 둘이 함께 도망을 친 거랍니다. 남자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도망갔으면 잘 살았어야지. 왜 돌아왔어? 저 애는 또 뭐고?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랍니다. 그 남자와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힘들어서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했대요. 사랑해서 버티는 것도 몇 개월이지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남자가 먼저 지쳐버렸답니다. 그 남자도 있는 집에서 편하게 살던 남자라 언니를 위해 희생하는 게 힘들다고 했대요. 결국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남자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남자는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예 모른대요. 전 그래도 몇 년이나 함께 산 애아빠인데 다시 잘 해보지 그러냐고 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야. 애 핑계로 다시 같이 살아봐야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거야. 그땐 저도 애만 낳았지 어려서 언니 말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언니는 저와 다르게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이니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언니는 둘 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안 그래도 말 많은 집구석에서 정점을 찍은 거죠. 아버지는 저희를 볼 때마다 혀를 찼어요. 어쩌다 저런 모질이들만 낳았냐고 어머니를 구박하셨지만 저와 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딸들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바람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남자를 만나도 잘 못 사는 거라고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와 언니에게 모진 소리를 하셨거든요. 내가 저 못난 년들 보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눈을 감아야지. 아이고 속 터져.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저와 언니는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하며 웃어 넘기곤 합니다.
팔자가 보통 팔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라 서로 많이 의지하며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저와 언니는 작은 옷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총구석이긴 해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읍내에 제일 번화가에다가 냈죠. 언니가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 팔았더니 마진도 많이 남고 장사도 제법 잘 됐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 둘 다 아등바등 살았어요. 언니랑 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언니의 평생을 갈아 넣어 힘들게 자리 잡은 옷가게를 제 며느리에게 넘겼죠.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일하던 애라 저희 옷가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언니도 찬성했습니다. 언니도 저도 환갑을 훌쩍 넘겼으니 이제 쉴 때도 됐다면서요. 더군다나 언니는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가요. 조카가 결혼해서 미국에 있거든요. 조카가 결혼해서 가게 그만두고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언니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외국에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넓은 땅에 가서 사냐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도 언니도 젊어서는 고생만 했는데 자식들이라도 다 잘 커서 제 앞가림은 하고 사니까요. 전 며느리에게 가게를 넘기고 매일 언니랑 놀러 다녔습니다. 언니랑은 평생을 같이 붙어 살고 가게도 같이 했는데 어쩜 여행을 같이 가도 또 할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오다가 며느리 생각이 나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왔어요. 며느리가 호두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전 따뜻할 때 먹이고 싶어서 가게로 갔죠. 그런데 가게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어떤 아줌마가 제 며느리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손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환불하라고 했지? 젊은 년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 뒤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돈 내놔. 무식한 여편네가 감히 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여기저기 퍽퍽 내려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여편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그 미친 여편네가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덕, 제 고등학교 동창인 차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 인연이 며느리 가게에서 한 달 전에 사간 옷을 환불해달라고 가져왔다네요. 그것도 벌써 몇 번은 입고 빤 옷을 가지고 말이죠. 야, 너 차순덕 맞지? 너 미쳤어? 감히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인연이 네 며느리라고? 옳거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만 어쩐지 처음부터 이 옷가게 터가 마음에 안 든다 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내 며느리더러 2년 전은 소리를 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는 내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던 게 뭐? 원수? 너 어디 한번 외나무다리에서 죽어볼래?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순덕이 그년을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년이 저더러 가만 안 두겠다고 고소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누군 줄 아냐면서요. 네 남편이 누구든 말든 난 상관없으니까 고소를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해. 그런데 얼마 뒤 정말 가게로 고소장이 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까지 적어서 둘 다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차순덕 전현하고는 무슨 원수가 져서 평생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산전수전도 다 겪었으니 옛날 성격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며느리를 건드리는데 이성이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덕의 년을 절대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요. 복수를 해야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전 며느리를 달래서 집에 보내놓고 그 길로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뜬금없이 언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언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전 언니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애절한 부탁이 통했는지 언니가 제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언니와 함께 익숙한 동네로 갔습니다. 같은 총구석이라도 이 동네는 몇십 년 만에 왔네요.
평생 다시는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바로 그곳에 다시 오고 말았습니다. 전 곧바로 차순덕 그년 집에 찾아갔어요. 그년 집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그년이 사는 집이 바로 옛날에 저와 언니가 일했던 공장 사장님네 집입니다. 순덕이가 바로 공장 사장 아들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전 초인종을 요란하게 눌렀죠. 대궐 같은 대문이 열리더니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아줌마는 저희에게 누구시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지만 전 들을 것도 없이 잽싸게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다행히도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 순덕이는 물론이고 순덕이의 남편인 공장 사장 아들까지도요. 순덕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처럼 커졌습니다. 야, 땅콩!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도 한 대 맞으려고 왔어? 미친 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대궐에 살면서 한 달이나 입은 옷을 가지고 환불을 받으러 와? 이 구질구질한 년아? 그때였어요. 제 뒤를 따라 언니가 들어오자 순덕이의 남편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다 못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공장 사장 아들의 첫사랑이 바로 저희 언니니까요. 그뿐인가요? 두 사람은 40년 전 야반도주까지 했던 사이인데요. 둘이 몇 년 동안 동거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순덕이 남편이자 공장 사장 아들이 바로 언니와 40년 전 야반도주했던 바로 그 공장장이에요. 당시에 언니야 워낙 없는 집 딸이다 보니 웬 남자랑 야반도주를 했다더라. 임신해서 혼자 애를 낳았다더라. 이상한 소문에 시달렸지만 상대방 남자가 공장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들 몰랐어요. 공장 사장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라 공장이 하나도 아니었고 사장 아들이 공장장이라는 사실도 다들 몰랐었거든요. 언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부모님도 함께 도망갔던 남자가 바로 그 공장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장 공장이 쫓아가 난리를 치려고 했지만 이미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부모님이야 지금 당장 그 남자를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하자고 했지만 언니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공장장이 결혼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 정해놨다는 약혼자랑 말이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 약혼자라는 게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언니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나서 당장 결혼식을 파토내자고 했지만 언니가 말렸어요. 언니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조카를 위해서요. 저희 조카는 아버지 없이도 잘만 컸습니다. 언니가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조카가 워낙 공부도 잘해서 장학생으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여자를 만나 지금 미국에서 살아요. 제가 언니를 순덕이 년 집에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복수도 복수였지만 언니의 복수까지 같이 해주고 싶어서요. 형부도 많이 늙었네. 순덕이가 영 내조를 못하나 봐요. 형부? 무식한 년아, 네가 아무리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도 그렇지 친구 남편한테 형부가 뭐니 형부가. 무식한 건 너 같은데. 차순덕, 네 남편 내 형부 맞아. 우리 언니랑 몇 년 동안 동거하고 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거든. 제 말에 순덕이뿐만이 아니라 순덕이 남편 공장장까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더군요. 놀랄만 하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총각 행세하고 장가를 갔지만 언니는 평생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기가 막혔겠죠. 못 믿을 것 같아서 우리 조카 결혼사진 가져왔어. 유전자 검사니 뭐니 할 필요도 없는 게 딱 봐도 알 거다. 네 남편 젊을 때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이 미친년이 돌았나.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아무리 복수하고 싶어도 그렇지 내가 이딴 얘기를 믿을 것 같니? 여보, 왜 가만히 있어요? 이 미친년들 빨리 좀 쫓아내. 차순덕은 자기 남편 팔에 매달려 저와 언니를 빨리 내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순덕이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저희 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이 사실이냐고
그때 아이를 가진 게 맞냐고 묻더군요. 순덕이는 자리에서 팔짝 뛰어대면서까지 왜 우리 말을 믿냐고 빨리 내쫓으라고 말만 되풀이했죠. 내가 당신을 아는데 절대 이런 거짓말을 할 사람 아니지. 아이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집안을 난리가 났어요. 순덕이 년이 화를 참을 수 없었는지 길길이 날뛰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순덕이 남편은 집 핏줄을 알아봤는지 사진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후회할 만하죠. 누가 봐도 순덕이 같은 년을 지금까지 사랑해서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순덕이 남편은 언니에게 아들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당신이 나 버리고 딴 여자랑 얼마나 잘 살았나 한번 보러 온 거지. 근데 나 버리고 가서 만난 여자가 기껏 저런 무식한 여자야? 당신도 참 불쌍하다. 저와 언니는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대문을 나올 때까지도 순덕이 년의 고함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처음 순덕이네 가겠다고 마음 먹었을 땐 머리털이란 털은 다 뽑아버리고 머리통도 갈기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차순덕 전에는 벌을 받았어요. 저 기고만장한 년이 평생 믿고 산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죽을 때까지 억울해하면서 살 테니까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야 뭐 잘 살고 있죠. 언니는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고 며느리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순덕이 그년도 더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 한 가지 달라진 건 순덕이 남편이 자꾸만 저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니와 조카가 있는 미국 주소 알고 싶다면서요. 전 언니가 원하지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순덕이와 이혼했다면서 다시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전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전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평생 철이 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순덕이를 보면서 저도 지난 날의 저를 되새기며 반성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은 좋은 어른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